오르고 난 다음에 규제를 하는 시점에 피해가 어디가 더 올 수 있느냐 하면 서울 외곽이라는 지방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2026년, 27년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주 물량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연립도 없어요. 최근에 이 금융권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정말 좀 파격적인 맞습니다. 저는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은행에서부터 이 시작한 이 갭 투자를 막는 유주택자를 이제 대출 아예 막는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도 뭐 이제 좀 제한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대출 쪼이기라는 게 사실 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생님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대출 규제라 그러면 이제 통틀어서 대출 규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2단계 DSR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DSR은 저는 이제 긍정적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로드맵이니까 자산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로드맵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 떨어지고 있는 시기고 우리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코픽스 금리는 지금 아주 하향 안정화되어 있어요. 몇 개월 연속 계속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2, 3년 전에 비교하면 거의 2%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2%대까지도 그죠.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쪼인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건지를 가만히 보시면 되는데요. LTV 즉 대출을 일으키는 비중이 가장 낮은 데가 주거선호 지역입니다. 뭐 이를테면 내가 강남에 집을 사는데 몇 천만 원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강남에 집 살 사람이 안 살 거냐? 그렇죠. 이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단위가 다른데.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지금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많이 돌아다녔고요. 의사결정을 한 3개월 전에 이미 한 거거든요. 그걸 미루면서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애들 학교도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걸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그걸 안 하기는 힘들 거고요. 저는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갈 거라고 봐요. 대신에 주춤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되면 뭐 빠르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피해를 입힐 지역은 서울 외곽이라든지 지방이에요. 오히려 이제, 대출 비중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대출 비중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정책 자금 이런 걸 빌려서 많이 사시거든요. 정책 자금은 거의 7, 80%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 떨어뜨리고 정책 금리도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책금융 같은 경우 DSR 적용은 안 됩니다만 일단 금리를 올리면서 창구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뭐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겨우 오를까 싶어가지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미뤄지거나 아니면 상승폭도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규제의 속성입니다. 규제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할 수는 없고요.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는데 가격이 어디가 오르느냐. 부동산 시장도 주거선호 지역부터 먼저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오르고 난 다음에 규제를 하는 시점에 피해가 어디가 더 올 수 있느냐 하면 서울 외곽이라는 지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마 움직이는 것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5억 대출 안 해줬을 때도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였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 상반기에 시장 거래를 좀 보면은 이제 수요자들 보면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 등 활용한 뭐 생애 최초 뭐 이게 구매가 좀 많았었고 주택금이 많았는데 추석 후에는 좀 수요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돼요? 비슷하게 실수요자 시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올 초에 갈아타기가 많았고요. 갈아타기 같은 경우는 저 서울 외곽 조금 틈머리에 있던 분들이 강남으로 갈아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갈아타기 때문에 사실은 갈아타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갈아타기에 가장 많은 수요는 학군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가 만료되는 이런 그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 4년 쓰고 그 전세가 만료되는데 뭐 올 한 4, 5월 달 이때만 하더라도 집값이 막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집 사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이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다시 전세로 옮기면 4년을 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제는 계약갱신 맞습니다. 2+2니까 그래서 4년을 더 살면 집값이 더 오르겠네 이러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예전보다는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2년은 한 번 두고 보자 이런 수요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이제 자본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매매로 전환하셨어요. 그래서 4, 5월 달 이럴 때는 이제 매매 전환 수요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이 두 수요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수요들이 누적돼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주택자는 제가 뭐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실수요만으로 해서 아마 7월 달이
8,700건인가 8,800건 거래가 됐을 거예요. 서울 아파트. 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에 가장 많이 12,000건인가 13,000건일 겁니다. 근데 12,000건, 13,000건 때는 실수요자 플러스 다주택자 플러스 법인. 그쵸, 법인이 법인. 많았어요. 예. 예전에 와가지고 몇 채씩 사는 법인들도 꽤 그렇죠. 많았습니다. 근데 법인이나 다주택자는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법인하고 다주택자를 빼고 8,700건을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분들별로 무주택자분이나 그리고 1주택자분 그리고 뭐 다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지금 다시 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은치기라고 봅니다. 대출 네. 기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점이 뭐냐 그러면 금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매요. 예, 예. 청약이 어차피 꾸준히 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청약할까요? 기존 주택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아니, 두 개 다 하세요. 두 개 다 하면 되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청약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매 같은 거 나오시는 것도 열심히 보시고 본인이 이제 들어갈 집 한 두세 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요걸 이제 보시다가 금매 같은 게 나오시면 사실은 뭐 사시는 게 좋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진 매물이 갑자기 나왔다. 예, 그럼 뭐 저는 사시는 걸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상승기에서 조정을 받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기로 진입했다고 보고요. 공급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금융위기 같은 게 오지 않으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2020년대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해요. 근데 일단 2026년, 27년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주 물량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연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반등이 초입이니까 사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무주택자분들이 이게 주변 환경에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또 이거 사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미 너무 계시는데, 오른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진짜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나 우리 뭐 이게 언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전문가 말고 진짜 투자하시는 분한테 하셨던 가서 물어보세요. 분들. 예, 예.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거의 100% 지금 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1주택자 분들이 사실은 이게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은 사면 되고 다주택 분들은 지금 팔면 되거든요. 지금 사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사기꾼입니다. 예. 그래서 팔아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1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팔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제 피곤하신 거죠. 예, 그거는 뭐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1주택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분들 같이 이제 어쨌든 이게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이제 팔리는 게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팔고 사셔야 되는데 동시에 하셔야 돼요. 내가 살 것도 이렇게 보시고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가고 그럼 그죠? 계속 하는 체크를 것도 하셔야겠네요. 계속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근데 그렇죠. 피곤하더라도 어쨌든 상급지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저희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 초에 하셨더라면 너무 편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셨던 분은 좋은데 지금 뭐 늦게 움직이시니까 좀 피곤하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주거신호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 특히나 최근에 이제 좀 대출 규제에서 좀 주춤하다 그러면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렇게 옮기시는 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초입이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다주택자가 제일 문제인데요. 좀 많이 정리하신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이미. 예, 이게 2, 꽤 3년 동안, 됐으니까. 예, 사실 지금 이 규제가 안 풀리고 계속 지속된 지가 좀 맞습니다. 됐으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리하신 분도 많고 한데 아직도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남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한 채 더 살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한 채 더 사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상승이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정리하신다 그러면 뭐 상당히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정치 리스크예요. 예, 그래서 만약 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또 정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이건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착각하고 계실까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적게 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적어요. 적은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적은 게 아니거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 우리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금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그것만 이렇게 조정하면 여러분 지금 내시는 거에 한 3배에서 5배를 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 다주택자 종부세는 이게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면 정말 피곤해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그냥 모시라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신다 그러면 좋은 거를 내놓고 이렇게 파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저희가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심영석 오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많은 분들께 좀 이제 향후 시장 전망을 하고 좀 이제 주택을 좀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좀 잘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